5월달 아니면 6월달에 할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5월을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팀장님과 한 2월 말인가요? 네. 그때 잠깐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라든지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모셔서 네. 그 말씀을 들어본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네.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 모셔놓고 또 그때랑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네.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 초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네. 그러다가 한 4월로 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회복이 됐다가 했다가, 네. 그렇죠. 그러다 4월 달에 좀 불안불안하다가 네. 이 4월에 약간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네.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그 충격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큰 흐름에서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경민 팀장이 3월 말에 저점 나와서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통과한 거냐?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 통과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2분기 중에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다소 지연되고 있다. 아. 그 이유는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중국의 봉쇄 조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영향을 주고 있다. 아, 지연시키는. 네, 지연시키는. 네. 그런데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에 3월 말까지 증시가 반등을 했다면 그런 기대감들, 이 시점이 후퇴한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4월 들어서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FOMC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록이죠. 의사록이 3월 17일 새벽 3시에 공개됐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짚어드리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의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월 상한선을 미국채 600억 달러,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350억 달러, 네. 총 950억 달러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월 상한선입니다. 월 상한. 상한선. 여기까지 간다라는 의미예요. 아, 네네. 그리고 상한선은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 단기적으로 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몇몇 언론에서 네. 5월 달부터 950억 달러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5월 달이나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3개월 또는 4개월 또는 5개월 걸쳐서 한 950억 달러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600억 달러로 시작해서 700억, 800억, 900억, 950억 달러 가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시작부터 950억 달러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5월 달에는 50bp, 0.5%포인트 인상한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시장은 여기에는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흡수, 대체율표 축소 이슈였는데 여기다가 또 몇몇 언론은 채권을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매각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그냥 더 투자를 안 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그냥 멈추겠다. 재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지 일부러 나 돈을 만들어야겠어 해서 채권을 시장에 던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만약에 채권 매각이었으면 시장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는 그 대차대표 축소, 유동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실제 부담은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월 상한이 950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800억, 많아봐야 800에서 900억일 거야 보다는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두 번째로는 요때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 10월 달에 이때도 QT라는 것을 했었는데 2017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네. 100억 달러씩 시작을 해서 네. 2018년 7월 달에 500억 달러로 늘렸어요. 약 10개월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한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또는 플러스라니까 이때보다 절반 이하로 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950억 달러, 500억 달러 2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산 자체가 2배가 늘었어요.
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 충격 파장은 그 규모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높고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들은 좀 부담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950억 달러를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지금 현재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950억 달러의 비중인데 1.06%예요. 아. 근데 2018년 7월 당시 500억 달러 했을 때 보면 1.17%였어요. 이때보다 비중 자체는 좀 높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좀 낮네요. 조금 낮아요. 근데 문제는 국채는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제 MBS 그냥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랑 그리고 전체 유동성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선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3월 F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은 이게 여기서 보시는 유동성을 흡수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힘든 시간인데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에 이어서 유동성 흡수까지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저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약간 그쵸. 충격은 있지만은 네. 오히려 이제 매를 처음에 세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네. 약간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담 요인들은 가격적으로 반영을 해가면은 이 부담에 대한 무게감은 점점 줄어들겠죠. 네네. 반대로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좋은 변수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무게감이 역전될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부담스러운 변수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봐야 될 시점이 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네. 이 국채 시장의 변화도 좀 감지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뭐냐면은 네. 이게 결과적으로 긴축이 이제 세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그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네. 단기물이죠. 뭐 2년물 네, 네, 네. 같은 경우가 원래 좀 상승을 해야 되고 사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약간 뭐 경기의 장기적인 그런 네. 흐름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잠깐 역전 현상이 발생을 네, 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부터 뭔가 강력한 긴축 시그널이 맞아요. 나오니까 네. 2년물은 사실 거의 뭐 변동성이 없거든요. 없거나 아니면 살살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고. 근데 10년물이 갑자기 2.4%까지 조정받다가 네. 어제 튀었죠. 날짜 기준으로 거의 한 2.8%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차대조표 축소에 있어서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비중을 보면 10년물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얘를 많이 줄일 거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왜 10년물은 그렇게 오르는데 왜 2년물은 못 오르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2년물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미리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2년물하고 기준금리하고 격차인데 2%포인트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8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걸 미리 선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연방금리 선물. 자, 6개월 뒤에 이 정도 기준금리가 갈 것 같아요. 12개월 뒤, 24개월 뒤에 미국 기준금리는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그걸 가격으로 매겨보면은 12개월물이 2.84예요. 연준이 제시한 2.8%를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24개월물은 3.21이에요. 3%를 훨씬 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가이던스로 제시한, 점도표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더 멀리 가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별 걱정을 안 하고 네. 오히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이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bp 금리 인상한데 큰일 났어 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이미 몇 퍼센트지? 지금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다 반영됐어요. 아. 또 재밌는 건 네.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도 60%예요. 75bp 금리 인상한다는 것도 20%를 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을 5월달, 6월달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세히 저 그래프를 보니까 네. 뭐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확 올랐다는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전에, 그죠? 네. 4월 초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확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라는 시장의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오르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채권 금리를 펀더멘탈로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은 기준금리보다 2년물이 이렇게까지 먼저 올라가는 경우를 보진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더니 2년물은 이미 고점권에 도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10년물은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고점권에 도달했고 지금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얘도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세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차대조표 축소 이슈 또한 지금 속도나 예상했던 규모보다 많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죠, 아직까지. 네. 언제 한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할 거예요. 네.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걱정들을, 부담들을. 네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시행하기 전에 막 3%까지 올라가는 그림은 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좋은가? 네.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갈 거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꺾인다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를 좀 반영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꺾인다는 의미는 경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최근처럼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멈춰 있거나 좀 천천히 올라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이게 꺾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최근에 10년물의 그 급격한 강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QT, 네. 양적 긴축, 네. 그게 이제 그 10년물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 네. 때문에 좀 올라갔다. 네. 그렇게 이제 전기를 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렇게 보죠. 사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준금리 인상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반영을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네.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게 국채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그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네. 항상 물론 이제 그 기사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긴 네. 했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뭐 기술주들이 폭락했다. 맞아요. 이런 플로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죠. 사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약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5월을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3월보다는 좀 시간이 늦춰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막 갑자기 2,500, 400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단 저는 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600선을 살짝 깨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라서 저는 지금 시점, 오늘도 코스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2,600선대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600선대에서는 오늘처럼 훅 밀렸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반등할 땐 좀 내밀어 두고 또 한번 훅 밀리면 좀 분할 매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2,600선대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저점권에서 비중을 꾸준히 잘 늘려놓으시고 그 다음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